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불이국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920년대 문학을 소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은 시대를 반영한다고 했죠. 1920년대의 문학을 보려면 20년대의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1920년대는 1910년대 후반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시기가 세계적으로 격변기였거든요.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를 겪은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원래 차르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리던 전제국가였거든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이 전쟁 준비로 굉장히 피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소련이죠. 자, 이 영향을 다른 나라의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조선공산당이 1925년에 창당되게 돼요.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항일운동을 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만 조선공산당은요, 예술에도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언급을 하는 겁니다. 1920년부터 1930년까지 우리나라 예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어떤 단체냐면요, 카프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카프는 예술단체인데 어떤 예술을 하는 곳이냐면 사회주의 예술을 하는 거예요. 계급주의 문학을 하는 곳입니다. 뒤에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또 언급을 하도록 하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1918년에는요,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났으니까 패전국에 대한 처리와 승전국에 대한 보상 문제를 논의하는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은요,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을 표방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에 의한 거였잖아요. 식민지가 많았다고요. 그 식민지들의 독립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당대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부푼 꿈을 안고 당시 몽양 여운형 선생이 대표로 있던 신한청년당의 김규식 선생이 파리 강화회의에 참여해서 우리의 식민지 현실을 강하게 표현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족자결주의는 패전국 식민지에만 적용될 뿐 일본은 패전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더욱 큰 파급력을 가져왔습니다. 1919년 2월 동경에 있는 우리 유학생들은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28 독립선언서를 낭송하고 만세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분이 춘원 이강수 선생이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자, 국내에도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3월 3일이 고종의 장례식이었어요. 많은 인파들이 서울로 모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족대표 33인이 3월 1일에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기미독립선언서를 최남선이 기초했다고 했습니다. 탑골공원에서 낭독한 후 만세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만세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일본이 더 이상 우리나라를 만만히 볼 수 없게 만듭니다. 3.1운동이 가져온 파급 효과는 굉장히 컸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나라도 독립을 준비할 만한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전에도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만은 통일된 임시정부였어요. 그리고 문화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일본이 1910년대에는 헌병과 경찰이 칼을 차고 강제적으로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무단 통치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일어난 결과가 바로 3.1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 총독으로 문관인 사이코 마코토를 취임시키고 무단 통치가 아닌 문화 통치를 하도록 합니다. 헌병과 경찰이 아닌 뭔가 유화책으로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된 거죠. 물론 꿍꿍이는 있었어요. 우리나라 지식인들을 변절자로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어쨌든 어느 정도 언론과 출판에 자유가 생기면서 문학사적으로는 굉장히 큰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자, 1920년대 소설을 이제 이야기할 건데요. 1920년대 소설은요, 문화통치로 인해 신문과 잡지에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면서 많은 작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작가들은
일본에서 새로운 문학들을 공부해온 작가들이 많았죠. 그래서 세계적인 문예사조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한 4가지 경향 정도를 보이는데, 첫 번째 김동인으로 대표되는 퇴폐적 낭만주의입니다. 퇴폐적 낭만주의는요, 퇴폐라고 하는 말은 도망친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고, 낭만주의는 그 도피처예요. 낭만주의 하면 여러분 예술, 감정 이런 말과 치환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현실은 굉장히 비극적인데 감정으로 도피하는 거예요. 예술로 도피하고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문예사조였죠. 염상섭의 표본시대 청개구리, 이것으로 대표되는 자연주의는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진 않았는데 과학적 인과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문예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로 대표되는 사실주의. 사실은 이 리얼리즘, 사실주의가 가장 많은 경향을 보였던 소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식민지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공부할 염상섭의 만세전도요, 이 리얼리즘 소설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계급주의 문학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카프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다고 했죠. 이 카프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계급주의 문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도 최서회 같은 작가에 의해서 계급투쟁을 다루는 그런 소설들이 등장합니다. 계급투쟁이란 뭐냐면 유산자, 그러니까 자본가들이죠. 그리고 무산자, 노동자들의 갈등을 다루는 그런 소설의 경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소설의 경향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이런 작가들이 어떻게 작품들을 발표했느냐,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작가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폐허, 창조, 백조 같은 동인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동인에서 잡지를 발행합니다. 거기에 본인들의 작품을 수록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1920년대는 굉장히 활발하게 작품 창작 활동을 했고요. 이들은 그 이전과는 달리 전문 작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짜 시인과 소설가로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1910년대 활동했던 이광수와 최남선은 그렇지 않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광수는요, 스스로 소설가라고 이렇게 칭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정치를 하면 정치를 한 사람이었고, 소설을 그런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했던 분이에요. 무려 최남선과 이광수는 1910년대 이인문단 시대를 이끈 문학계의 어떤 대부지만, 그들은 전문 작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최남선도 문학적인 성취보다 더 큰 성취를 역사학, 사학에서도 보이기도 했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염상섭 작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만세전이라는 작품을 봐야 하니까요. 염상섭 작가는 서울 출생인데요. 관료 집안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군수를 지냈고요. 할아버지는 중추원 의관이었답니다. 대한제국 중추원 의관 출신이니까 나름대로 유복한 집안이었습니다. 보성고등보통학교, 지금 보성고등학교를 졸업하신 거예요. 졸업하고 일본 유학, 게이오 기숙대학인데 이곳은 일본의 와세다 대학과 함께 사립대학계의 쌍두마차입니다. 이곳에 다니던 도중에 1919년 독립선언서가 동경에서 발표가 되죠. 염상섭 선생은 지금 그 당시에 오사카에 있었는데 덴노지 공원에서 노동자들을 규합해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 당연히 일본 경찰에게 체포가 됐겠죠. 이것은 일본인 간수들과 찍었던 당시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후 1920년 귀국해서요,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특채가 된 후 기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동시에 폐허라고 하는 동인지에 가입하게 돼요. 아까 말했지만 1920년대 문학은 동인지 문학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동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분들은 폐허 동인들인데요. 염상섭부터 변형로까지. 변형로 작가는 논계라고 하는 시를 쓴 분이고요. 박종화 작가는 많은 역사소설을 남긴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1921년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발표하면서 소설가로서 본격적인 데뷔를 하게 됩니다. 자연주의 소설이라고 아까 간략하게 이야기했고요. 1922년에 묘지라고 하는 소설을 발표하는데 이게 바로 오늘 공부할 만세전의 이름입니다. 원래 묘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어요. 왜 묘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었는지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겠죠?
자, 그리고 1931년 또 염상섭의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인 3대를 발표합니다. 사실주의 소설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이고 장편 소설 가운데 이만큼 인기를 얻었던 작품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염상섭 대표. 그리고 30년대 많은 작가들이 절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염상섭 작가도 30년대에는 소설 작품들을 좀 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만주로 망명하여 만선일보라고 하는 신문사의 주필과 편집국장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계를 이어가셨고요. 해방 이후에는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소설 창작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두파산 임종 같은 작품은 해방 이후에 나온 작품이에요. 두파산 임종도 꼭 읽어봐야 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후 이제 1963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염상섭 선생님의 호가요. 횡보예요. 횡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횡은 가로라는 뜻이거든요. 보는 걷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똑바로 걷지 않고 가로로 걷는다. 왜 횡보라는 호가 생겼냐면 친구들이 이 염상섭 선생님이 술을 워낙 좋아하니까 항상 비틀비틀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횡보라고 하는 호를 썼다고 합니다. 재밌는 일화죠. 정말 술을 좋아하셔서 1963년에 이분이 성북구 집 자택에서 돌아가셨는데 직장 투병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술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아내분이 좀 고통을 잊으시라고 입에다가 정종을 조금씩 숟가락에 받아가지고 드릴 정도로 아주 정말 타고난 술꾼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염상섭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세전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9쪽에 있고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성취 기준은 참고하시고요. 만세전의 줄거리를 이제 설명할 건데요. 이제 선생님 얼굴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만세전은요, 조선의 만세가 일어났던 전해의 겨울이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 배경을 좀 구체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만세는 3.1운동일 거고요. 제목 만세전은 3.1운동 전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돼요. 3.1운동 이전에 조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사실주의 계열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배경을 좀 구체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그 전년도니까 1918년도 겨울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주인공은요, 이인화라고 하는 동경 유학생인데요. W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인화가 이 소설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시점 또한 이인화의 시점으로 되어 있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의 장점은 주인공의 소설 내면 심리를 잘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이인화의 성격을 정리하자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지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계산적이고 타산적입니다.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인화는 조선에서 이미 결혼을 했어요. 13살의 나이에 조혼을 한 거죠. 그 당시에는 부모님들이 결혼하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을 했죠. 그래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만 2살 연상의 아내예요. 두 사람 사이에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인화는요, 이 아내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내 아이를 낳아준 엄마로서 연민과 그 정도의 정서만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녀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이인화는 전달받게 됩니다. 위독하니 급히 귀국을 바란다는 전보를 받고 이인화는 졸업시험을 미루고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타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인화가 바로 떠나지 않고 정자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요. 정자는 일본 발음으로 시즈코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시즈코는요, 이인화가 자주 가는 엠헌 카페의 여급이에요. 이 여자는 나름대로 인텔리 여성으로서 나름 이인화가 관심을 갖고 있는 여성이고, 시즈코 역시 이인화에게 연애 감정 같은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인화는 정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녀에 대한 어떤 동정의 심리인지 사랑의 심리인지 혼자 고민하다가 동정에 가까운 마음이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왜 동정에 가까운 마음이냐면요, 이 시즈코 역시 집안과의 갈등으로 이렇게 인텔리 여성이지만 카페에서 여급으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민 같은 걸 갖고 있나 봐요. 인화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가 고베,
이 소설 속에서는 신호라고 하는 지명으로 나와요. 고베에 멈춥니다. 이 고베의 인화가 연애 감정을 느꼈던 여성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구냐면 을라라고 하는 유학생인데 조선인이에요. 음악을 전공하고 있죠. 이 을라와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인화는 이 을라가 굉장히 가난한 학생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을라가 병화라고 하는 친구에게 이 가난에 도움을 받고 약간 교제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화가 을라를 뭔가 물질적인 돈 그런 거에 약한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정자를 떠올립니다. 시즈코. 순수한 영혼을 가졌던 이 시즈코를 떠올려요. 을라는 자기도 곧 조선에 가니까 함께 이틀 뒤에 떠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만은 인화는 을라가 괜히 미워져서 신호를 금방 떠나고 하관, 일본어로 시모노세키라고 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들어봤죠. 시모노세키에 가게 됩니다. 이 시모노세키는 부산으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항구였어요. 그런데 인화에게 웬 형사들이 따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화는 오랫동안 일본에서 유학을 했지만 조선인으로서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었는데 형사들이 인화를 의심하고 막 샅샅이 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인화가 배에 탔을 때 더욱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당시 큰 배에는 지금도 크루즈선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다양한 시설이 있잖아요. 이 안에 목욕탕이 있는 거예요. 이 목욕탕에서 그래서 일본인들이 조선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간대요. 사업을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 쿨리를 모집하는 사업을 한대요. 쿨리가 뭐냐면요. 고역이라는 뜻인데 고역. 농촌 노동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쿨리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일본인들이 조선에 가서 농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일본 사업자에게 값싼 값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당 1, 2원씩을 챙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인신매매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농촌 사람들을 순수한 농촌 사람들을 일본의 어려운 산업 현장으로 팔아 넘기는 그것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보들은 성품이 어떻고 약간 뒤처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요보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대방을 부를 때 여보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 여보를 부르는 말을 가지고 조선인을 비하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인화는 조선인으로서 그동안은 자각하지 못했었거든요. 일본 유학생으로 일본인들과 어울리면서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놈들 이라면서 현실을 조금씩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인화가요.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계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후에 이제 부산에 도달을 하겠죠. 부산으로 도달하는 동안 끊임없이 어떤 일본 형사와 헌병대들의 감시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부산에 도착했더니 부산은 이미 항구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의 모습이 거의 사라진 상태예요. 일본식의 어떤 건물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화는 이렇게 서구의 물질에 길들여졌으니 조선의 정신이라는 것이 온전히 박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에서 아마 조선인으로서 어떤 불쾌한 것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자, 부산에 도착한 인화는 기차를 타고 김천으로 갑니다. 김천에는요, 형님이 살고 있어요. 김천 형님과 만나게 되는데, 김천 형님은 소학교 훈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훈도면서 나름대로 뚜렷한 경제관념을 지닌 근대적인 인물이에요. 소학교에서 가르칠 정도면 근대적인 인물이겠죠? 그런 형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독부에서 공동묘지 정책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선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상들을 가족 선산에 모시는 것이 우리 전통 장례 풍습인데 일본에서 이게 땅이 부족하니까 산에다가 사람들을 묻지 말고 공동묘지에 묻도록 한다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천 형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죽으면 선산에 묻지 못하고 공동묘지에 때로 묻어야 되니 걱정이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인화는 지금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런 것을 걱정해야 될 때인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천형님에게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얻기 위해서 첩을 들인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전근대적인 형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겉으로 표출하진 않습니다. 다시 서울로 가야 되니까 기차를 탔겠죠. 영동쯤 들렀을까요? 거기서 장돌뱅이를 만나요. 갓을 파는 젊은 장돌뱅이를 만나게 되는데 이 장돌뱅이도 공동묘지법에 대해서 이인화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형님에게는 그거에 대한 불만을 얘기 못했습니다만은 인화가 갓장수에게 조선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신경 쓸 때입니까? 라면서 버럭 거의 화를 내다시피 이야기를 해요. 형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장돌뱅이에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재에 수록된 부분도 그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전역에 가서는요, 일본 순사와 헌병들에게 절절매고 있는 우리 조선인들을 보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곳이 다름 아닌 무덤이구나.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구나. 이 사람들은 공동묘지 속에 스스로 살면서 죽어서는 공동묘지 갈까봐 애가 마르는구나 라면서 속으로 부르짖죠. 조선을 무덤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대상에 빗댄 거예요. 무덤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어쨌든 서울로 가게 된 인화는요, 결국 아내의 임종을 지킵니다. 아내는 곧 죽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서울에 다시 정착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화는 다시 동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기 전에 큰형님이요, 제가 해라. 아내가 죽었는데 너 호래비로 살 수 없지 않느냐? 다시 결혼을 해라. 알아보겠다. 이야기를 하자 인화가 뭐라고 하냐면요, 겨우 무덤에서 빠져나왔는걸요. 저는 싫습니다. 그래요. 여기서의 무덤은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그렇지. 전근대적인 조선의 모습이죠. 내가 그런 안에 어떤 전근대적인 어떤 혼례 풍습 그런 것으로부터 겨우 빠져나온 것인데 다시 결혼하고 싶진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인화는 동경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울까지 갔다가 다시 동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여로형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여로형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로형 구조 가운데서도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여로 구조를 원점 회귀형 여로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이 소설 속에서 이인화에 대한 이야기, 주인공이기 때문에 좀 보태서 하자면요, 이인화는 처음에는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유의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점점 지식인으로서 현실 자각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시모노세키에서 배를 타면서부터 그럴 거예요. 그리고 조선에서 부산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는 길에도 조선 사람들의 어떤 의식에 불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인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식민지 지식인인데, 이 이인화의 한계는 뭐냐면요, 현실을 장악했으면 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력한 어떤 지식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인화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세전 줄거리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이 읽어주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잠깐 영상 멈춰놓고 스스로 읽은 뒤에 함께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멈춰주세요. 자, 다 읽었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부분들만, 전체적인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만 읽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여러분 읽어서 알겠지만 아까 말했던 그 장돌뱅이라는 사람과 주인공인 이인화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공동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풍수지리를 중시했기 때문에 공동묘지는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전 근대적인 사고 방식인 거죠. 풍수지리를 중시하고 조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허례허식을 투자하는 것이 전 근대적인 사고죠. 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자, 참고로 장돌뱅이가 바로 그런 전 근대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인화는 거기에 대한 반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굉장한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전 근대적인 요소에만 목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자, 여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의외에 이 장돌뱅이도 공동묘지 이야기를 꺼낸다. 나는 아까 형님한테 한창 설법을 듣고 오는 길에도 또 이러한 질문을 받고 보니 언제 규정이 된 것이요 어떻게 시행하라는 것인가는 나로서는 알고 싶지도 않고 그까짓 것은 아무렇거나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은 아마 요사의 경향에서 모여 앉으면 꽤들 문제거리 화제거리가 되는 모양이다. 나는 한번 껄껄 웃어주고 싶었으나 그리할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러한 조선인들의 태도에 냉소적인 반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인원은요. 공동묘지에 대해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인화가 말합니다. 일본에도 공동묘지가 있다우. 나 역시 누가 듣지 않는가 하고 아까부터 수상쩍게 보이던 저편 뒤로 컴컴한 구석에 금태를 한 동 두른 모자를 쓴 채 외투를 뒤집어 쓰고 누웠는 일본 사람과 김천서 나하고 같이 오른 양복쟁이 편을 돌려다 보았다. 인화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시모노세키에서부터 계속 누군가 자기를 감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조선인으로서. 불령선인이라고 해서 일본인들이 문자깨나 아는 사람들, 공부를 좀 한 조선인들을 굉장히 의심하고 수색합니다. 그러한 것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이 인화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정말 내지에도 공동묘지가 있어요? 여러분, 내지는 뭘 뜻하는 거냐면 일본 본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920, 30년대 소설을 보면 내지 하면 일본을 말하는 거고요. 내지인 하면 일본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야 좀 다르겠지만 어떻게든지 일본에서는 주로 화장을 하기 때문에 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근대성에서부터 좀 벗어난 나라죠. 근대적인 나라, 현대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은 지금 화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고 남은 목구멍뼈라든가를 갖다가 묻고 목패든 비석을 세운다. 그러지 않아도 살아있는 사람도 터전이 좁아서 땅 조각이 금 조각 같은데 죽은 사람마다 넓은 터전을 차지하다가는 이 세상에는 무덤만 남고 말지 않겠소? 라면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거 굉장히 실용적인 생각이죠. 그죠? 나는 이런 소리를 하면서 묘지를 간략하게 하여 지면을 축소하고 남의 땅은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고 만우하는 생각을 해봤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장돌뱅이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도 그걸 살라버릴 수 있냐, 태울 수 있느냐, 부모나 처자가 죽었다고 해서 더군다나 산소까지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느냐 이런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코 인화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은 나의 말을 이 옳다는 모양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도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고개는 끄덕이지만 말로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내가 이런 얘기합니다. 애굽이란 나라는 애굽은 어디냐면요. 이집트예요. 거기서는 방부제를 써서 피라미드에 묻어두었대요. 그런데 지금 와서 뭐밖에 안 돼요? 미라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죽은 송장에 능라주의, 비단옷, 명주 굉장히 값싼 것을 입히고 몇천 평 되는 땅에다가 묻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하자 장돌뱅이는 그런 게 있어요? 라면서 무식한 체를 하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이 이 인화의 생각을 요약한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모를 예로서 받들어야 할 거야 더 말할 것도 없다. 중요하다. 그러나 공경하는 마음이나 정성을 말하는 것이지 부모나 선수의 산소치레를 해서 외화나 자랑하고 음덕이나 바란다는 것은 우스운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화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을라라고 하는 여성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도 시즈코를 좀 더 마음에 두는 까닭은요. 이 을라는 어떤 물질적인 것, 허례허식 이런 걸 좀 중시하는 인물이라면 시즈코는 순수하고 정신적인 가치를 좀 중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화의 가치관도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인화가 뭐라고 하냐면요. 공동묘지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됐냐. 그죠? 지금 뱃속 줄이고 있는데도 죽은 뒤 파묻힐 것부터 염려하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우리 그런 현실 아니잖아요. 라면서 형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장돌뱅이에게 한참 푸념을 했다. 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세전에서 이인화의 생각이 잘 드러나는 부분을 수록하고 있는 2013년 6월 평가원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만세전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학습 목표는 만세전의 사회적 배경을 찾아보자는 거였죠. 그러기 위해서는 배경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불이국어 4쪽에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들의 행위나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간, 공간 같은 구체적인 정황을 말하는 겁니다. 배경은요, 기능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기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배경은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죠. 비가 오면 깔아지는 것처럼. 두 번째, 인물의 성격, 의식 형성에 영향을 줘요. 빈민가에서 자란 복녀라고 하는 여성은요, 점점 타락하게 돼요. 성격이 변하죠. 김동인의 소설 감자에서 복녀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배경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기도 해요. 이러한 것들이 소설의 배경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배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소설 구성의 3요소로 인물, 사건, 배경을 이야기하니까요. 자, 그 다음 배경의 종류를 알아볼 건데요. 많지는 않아요. 자, 배경은 자연적 배경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연적 배경은요, 말 그대로 행동이 발생하는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에요. 1920년대 겨울, 여름, 3월 이런 것들이 시간적 배경이 되겠고요. 밤, 낮 이것도 시간적 배경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공간적 배경은요, 조선, 일본, 그런 장소를 일컫는 어떤 배경을 말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사회적 배경 살펴볼 건데요. 자연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 가운데 사회적 배경을 살펴볼 건데, 사회적 배경은 인물들을 둘러싼 사회적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1920년 하면은 시간적 배경이지만 1920년 일제강점기 하면 사회적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세전의 배경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시간적 배경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시간적 배경은 아까 말했지만 1918년입니다. 그리고 겨울이죠. 공간적 배경도 이야기해 볼까요? 공간적 배경은 동경부터 서울까지 가운데 시모노세키도 가고 고베도 가고요. 부산, 김천, 영동, 대전 다 나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 모두 공간적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세전은 어떤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 생각을 한 뒤에 선생님이랑 같이 보죠. 첫 번째,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3.1운동 직전이에요. 근데 3.1운동 직전의 사회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실주의, 리얼리즘 소설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조선의 현실은 무덤 같다고 표현했어요. 굉장히 암울하고 우물한 그런 어떤 시기입니다. 자, 두 번째, 조선인들이 그런 무덤 속에 살고 있다고 표현한 까닭이 뭐냐면 봉건적이고 전근대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지식인들이요, 이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한 모습만을 보여준다는 점, 그것이 무력한 지식인들로 나타난다는 점이 이 사회적 배경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습 목표 만세전의 사회적 배경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어서 기출로 보는 형성평가까지 보도록 하죠.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입니다. 보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1920년대 문학의 전개 과정에서 염상섭은 개인의 발견과 현실인식이라는 소설의 근대적 특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대요. 특히 이 소설은 1인칭 시점을 적용해서 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을 모색하였고, 그는 생활 현실에 근거한 문학으로 관심을 확대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보기는요, 개인 내면, 개인의 생각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을 썼다는 것, 그리고 현실에 근거한 사실주의 소설을 썼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염상섭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보기를 보면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1번 보겠습니다. 시 속의 처세술에 대해 성찰하여 평가한 점을 통해 누가? 내가. 생활의 문제에 대한 작가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겠군. 보겠습니다. 자, 공포, 경계, 미봉, 가식, 굴복, 도회, 비굴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 방도요라고 했는데 아까 선생님이 좀 설명했습니다마는 조선 사람들이 일본인 눈치를 봐요. 그것이 처세술로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의식이죠. 서세술에 대해서 성찰에 평가한 점을 통해 생활 문제에 대한 작가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겠군. 맞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생활 철학을 터득하려는 개개인의 의지를 옹호한 점을 통해서 개인의 발견에 관한 작가의 의식을 이해할 수 있겠군. 자, 생활 철학 보겠습니다. 자, 현명한 처세술이다. 실상 생각하면 우리의 이러한 생활 철학은 나쁜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개개인의 의지를 옹호하고 있다? 아닌 것 같아요. 정답은 아마 2번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조선인들의 모습, 개개인의 어떤 의식에 대해서 작가는 그리고 이 인원은 긍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지금 우리의 생활을 봉건적 의식과 문화의 견주어 문제 삼은 점을 통해 삶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려는 작가의 시각. 자, 지금 우리의 생활이다 라면서 봉건적 성장과 관료전제 밑에서 빠진 껍질이지만 그 껍질 속으로 점점 더 파고로 들어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문제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맞네요. 총체적으로 조망하고 있어요. 네 번째, 일상적으로 오르내는 화제거리는 아까 말했지만 공동묘지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한 점을 통해 생활의 흔적을 기록하려는 작가의 노력을 살필 수 있겠군? 맞습니다. 보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해요. 생활의 흔적을 기록하려 한다. 그런 내용. 자, 5번.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아가 서술하도록 설정하는 점을 통해 1인칭 시점이라고 했죠? 개성을 표현하는 문학의 방식을 모색하는 작가의 관심을 찾아볼 수 있다. 맞죠? 그렇죠? 1인칭 시점,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을 하게 되면 굉장히 주관이 개입되고 작가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어떤 개성을 드러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맞는 서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염상섭의 1920년대 만세전이라는 작품을 봤는데요. 20년대에는 많은 작품들이 더 있어요. 그런데 사실주의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 당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선정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를 한 편 봐야겠죠? 192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입니다. 딱 보면 알겠죠? 김소월, 진달래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